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부 갈등에 관련된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앉긴 했는데 막상 쓰려니 두렵기도 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왕 용기 낸 거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저는 삼남매 중 첫째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시골 농가 구석에 있는 곳이었는데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라 주변 편의시설도 없고 논과 밭뿐인 그런 곳이었네요. 학교에 가려면 30분을 걷고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요. 사실 정말 어렸을 때는 불편한 것들을 딱히 느끼지 못하고 자랐는데 막상 머리가 크고 학교에 가니까 다른 아이들과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와 아빠를 많이 조른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집도 이사 가면 안 돼? 다른 아이들처럼 나도 PC방도 있고 슈퍼도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단 말이야. 여긴 볼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어. 지영아, 그래도 여긴 공기도 좋고 산도 있고 봄이 되면 맛있는 나물도 무쳐 먹을 수 있잖아. 엄마는 여기가 좋은데 우리 조금만 더 지내보자. 응? 착하지, 우리 딸? 제가 아무리 때를 써봐도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자연이 좋으시다며 자연 속에서 저희 남매를 키우시려고 했어요. 아마도 이게 저희 부모님의 어떤 철학이셨던 것 같아요. 도시보다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자연을 공부시키는 것, 이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욕심이 꽤나 많은 아이였어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학원도 다니고 싶고 과외도 하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 학원 다녀야 이번 성적 오른단 말이야. 우리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안 돼? 적어도 학원은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나 수험생이야. 다른 엄마들은 애 공부 못 시켜서 안달인데 엄마는 왜 그래? 아니, 넌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러다 병나. 엄마랑 아빠는 너 대학 좋은 곳 안 가도 괜찮아. 너 어제도 잠 안 잤지? 얼른 자라. 엄마 불 끈다.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를 붙잡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따졌더니 부모님은 제게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는다고 불을 꺼버리셨어요. 그러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럼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 자취를 하겠다고 비용만 대달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혼자 집을 나가 살 생각을 할 줄은 모르셨는지 퍽 놀란 표정을 지으시고 잠시 후 고민하는 얼굴이 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지영아. 우리가 네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단다. 너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로 이사도 가고 그곳 주변에 너 다니고 싶은 학원도 한 개쯤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열심히 해야 한다. 정말?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열심히 할게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리였을 거예요. 그저 농사 짓고 그 수확물로 근근히 버텨 살아오던 저희가 갑자기 돈을 들여 이사를 가야 하고 욕심 많은 큰딸 때문에 예상에 없던 사교육비까지 지출하게 되셨으니. 하지만 저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의사라는 떵떵거리는 직업으로 살아보고도 싶었고, 또 일단 의사가 되면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을 것 같아서요. 결국 우리 집은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이사 온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동생들은 모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은 마당도 있고 드넓은 산도 보이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이사 온 집은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단칸방이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다섯 식구가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좁은 방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음, 미안해. 우리가 급하게 집을 옮기다 보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네. 얘들아, 허기지지? 얼른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계란 후라이 해줄게. 어머니와 아버지도 동생들이 실망하는 걸 알았는지 다급히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셨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도 편치 않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덩달아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동생들은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좋아하시는 흙냄새도 맡지 못하시고 식당으로 일용직 출근을 하셔야 했으니 제가 괜히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 때문에 온 가족이 시골 생활을 포기하고 온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잠도 4시간, 5시간 이상 절대 자지 않고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한 결과 저는 이미 성적으론 제가 원하는 대학 어떤 과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때 저는 의사라는 직업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더 매료되어 영어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붙은 날 저희 집은 잔치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간의 고생이 떠올라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고 어머니는 잘했다며 저를 토닥여 주시고 그날 저와 동생들 모두 오랜만에 배부르게 고기까지 먹었네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턴 부모님과는 자주 연락할 수 없었어요. 나름대로 수재들만 모인 곳이다 보니 학점 따기 경쟁도 치열했고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지영아, 너 밥은 챙겨 먹으면서 하는 거지? 엄마가 늘 걱정하는 거 알지? 우리 딸, 공부도 좋지만 몸 챙겨가면서 해야 한다. 알았지? 응, 엄마, 걱정하지 마요. 사실 엄마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 저는 이미 아르바이트에 벅찬 공부량에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딱히 친구가 없어 기댈 사람도 없고, 원하던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어쩐지 더 외로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저처럼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 친구도 나처럼 집안 사정이 안 좋아 그런가 보다 하여 좀 더 편하게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남편도 다가와 준 저를 꽤 많이 반가워했어요. 지영아, 이번 과제 같이 할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서로 도움도 되고 언젠가부턴 과제를 같이 하자며 저에게 요청을 보내오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나 영화표가 2장 생겼는데 볼 사람이 없어서 괜찮으면 같이 볼래? 지금도 이런 작업 방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 때는 영화를 빌미로 많이 작업을 걸곤 했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첫 데이트 요청을 그렇게 했고요. 솔직히 남편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사귈 마음이 있는 것까진 아니었어서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밥 먹고 차 마시며 남편과 붙어 있다 보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람은 제가 살아온 환경, 시골에서 자랐던 것을 무척 신기해하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도 나이가 들면 시골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몇 번 하다 보니 저는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종종 만나 뵙게 되었어요. 너가 지영이구나. 그래, 이야기 많이 들었다. 듣던 것보다 더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 아,
이거 지영이 너 주려고 백화점에서 산 건데 한번 입어봐라. 네? 이걸 저 주려고 사셨다고요? 음, 세일가로 산 거니 너무 부담은 갖지 마렴. 결혼도 하지 않을 적 남편 어머니의 호의가 너무 부담스럽긴 했어요. 근데 또 거절하자니 못하고 절 생각해서 사주셨을 건데 그러긴 애매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후 잘 입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그 외에도 저를 따로 불러 아주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주시거나 제가 취업 중이라 한참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용돈을 주시는 등 제게 아주 잘 대해주셨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한데 계속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취직하고 꼭 한턱 크게 쏠게요. 아유, 됐다. 나이 많은 내가 너한테 얻어먹으면 어떡하니?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기만 해주렴. 그때는 시어머니에 대해 몰라도 한참 몰랐을 때였죠. 남편이 저에게 뭘 속이고 있는지 말도 안 해주었을 때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형 학원의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하고 남편은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우리 둘 다 결혼을 생각할 시점이 되어선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영아, 언제 한번 만나는 남자친구 좀 데리고 와봐. 결혼도 할 거라며. 알았어요, 엄마. 시간 보고 말씀드릴게요.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지만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하니 남편도 너무나 반가운 기색이 되어 좋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제가 살던 고향에 내려가게 된 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온 관심과 환대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영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우리가 뭐 별다른 건 해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영이한테 듣자 하니 예비 안사돈께서도 지영이한테 무척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고마워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어머님. 지영이가 저희 어머니한테 워낙 잘해서요. 제가 오히려 지영이에게 고마워요. 그리고 전 그날 고향에서 남편에게 프로포즈까지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영아, 나는 너 아닌 다른 여자랑은 결혼을 생각할 수 없어. 우리 만나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나가 보자. 어떤 미사여구가 있는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소박한 말이 좋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울고 말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이다 몇 달 후 저희는 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근데 한 가지 식장에 들어서기 전 시어머니를 만나 이 얘기를 전하고 밥을 한 끼 하게 되었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를 하신 거였어요. 너희들 어차피 나가 살면 다 돈 나갈 때 투성이야. 여기서 나랑 살면서 돈도 아끼고 저축도 하는 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도 낫지 않겠니? 아, 어머니, 그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희도 괜찮은 연봉의 직장에 취직을 했고, 저도 급여가 인상되어서요. 둘이 먹고 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너희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야지. 너희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이 낳고 기르는데 수억이 깨져. 니들이 뭐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논리는 솔직히 조금 이상했어요. 왜 한창 잘 벌고 있는 저희 둘에게 구태여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도 아닌 건 아닌지라 제가 단박에 거절을 하자 어머님도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시고 그 자리의 분위기는 곧 싸늘하게 굳고 말았죠. 그러니 저도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괜히 어머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후 신혼집을 구해 한창 둘만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신혼집에 들리셨는데 남편은 심부름을 보내고 저만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온화한 얼굴로 부르셔서
무슨 선물이라도 주시려는 건가 하고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던진 말은 그야말로 폭탄이었어요. 사돈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지? 네, 어머니. 사실 촌구석에서 자랐다 했을 땐 싫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더구나. 시골에서만 쭉 자라왔으면 다른 여자애들처럼 까지지 않았을 테고 순수하고 고분고분한 구석이 있을 테니까. 근데 너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만은 않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왜 하필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겠어? 그 많고 많은 애들 중에. 당연히 돈 보고 왔겠지. 우리 집에 땅도 있고 건물도 좀 있고 하니까 그 덕을 좀 보려고 한 거 아니겠니? 촌에서 왔으면 더 뻔하지 뻔해. 솔직히 저는 당시 이미 직장인들의 수입의 3배는 더 벌고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벌고 시어머니 용돈도 간간히 드리고 있는 제가 뭐가 탐이나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넘겨짚으시고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절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어머니, 저 석환 씨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고요. 저희 친구로 만나 결혼까지 얘기하게 된 사이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네가 내 아들과 나를 찢어 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배기겠니? 네? 찢어 놓는다고요? 너 착각하지 말아라.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아들의 연은 천륜이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못 끊는다고. 거기다 우리 석환이는 내 말이면 죽는 척이라도 했던 애야. 내가 남편 없이 혼자 고생스럽게 키웠다는 걸 알아서 지 엄마밖에 모르던 애라고. 근데 그런 애가 내 집에서 안 살고 너랑만 둘만 살겠다고 하던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겠니? 너 때문 아니겠어? 그건 어머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만약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저희도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면 부부 생활은 둘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결혼 전에도 서로 말해왔던 부분이고요. 마음적으로 섭섭하신 건 이해하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자주 찾아뵈거나 하면 안 될까요? 참, 기가 막혀. 누가 선생 아니랄까봐 여기서도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얘, 너 지금 나한테 불려와서 혼나고 있는 상황이야. 어디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니? 너 네 학생들한테도 그러라고 하니? 어머니, 됐다. 그만 물러가라. 네 얼굴 보기도 싫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러냐는 듯 환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고 남편은 제 어두운 얼굴에 어리둥절하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 한들 시어머니와 남편 간의 갈등만 생길 거고 그럼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어요? 저에게로 튀겠죠.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일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하고 수업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당시 저와 남편은 돈을 모아 제 학원을 따로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가르침에 한계가 있었고 일하고 있는 학원에 압박을 받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독립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던 중 괜찮은 곳에 매물이 나와 알아보던 찰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직장으로 불이 나게 뛰어오신 거예요. 수업을 하다 깜짝 놀라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비상계단 쪽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지금 연락을 하고 오게 생겼니? 너 학원 낸다며? 미쳤니? 얘, 그거 하다가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런 결정을 나한테 말도 없이 한 거야? 어머니, 학원 낸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할 자신도 있고 신중히 결정 내서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해. 누가 자기 사업 망한다고 하니? 다 성공한다고 하고 시작하지.
그러고도 망하는 게 사업이야. 아니 네가 혼자 일 치르는 거였다면 상관없었지. 근데 너 망하면 그 책임, 그 십자가 누가 지라고 이런 일 벌이는 거야? 다 우리 석환이한테 가지 않겠어? 가뜩이나 지금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애인데 이게 아주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네. 너 학원 그거 차리기만 해봐. 아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정말 그쯤 되니 저도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할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결정을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진행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이 업계로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해온 일이에요. 저 수업해야 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앞으로는 직장으로는 찾아오지 않으셨음 해요. 역시 학원 안으로 들어오니 저를 보는 시선들이 동정으로 물들어 있더군요. 다들 어쩌다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는 그런 시선이었는데 창피함에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도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엄마가 직장까지 찾아갔다고? 미안하다, 지영아. 나도 엄마가 그럴 줄은 나한테 어떤 말도 없으셔서. 미안해.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떻게든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볼게. 아니야. 이게 뭐 당신 잘못도 아닌데. 당신이 나서면 어머님 더 난리 나실 거야.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줘. 학원 차리는 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했고 속은 아직도 시어머니가 하신 말들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에 남편에겐 괜찮다고 하고는 잠이 들었네요. 그때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꼬치꼬치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학원을 차리는 거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묻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와 문자가 하루에도 몇십 통이어서 도저히 제 일을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 연락을 다 차단하고 제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갔어요. 그러다 학원을 열고 남편과 함께 조촐하게 파티를 연 날 일은 터졌죠. 어머니가 어떻게 안 건지 제가 차린 학원 안으로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은 잔뜩 화가 나 계셨는데 손에는 화분이 하나 들려져 있더라고요. 그 조화가 좀 이상했죠. 제가 어리둥절하고 남편도 엄마 진짜 오시면 어떡해요. 안 오겠다고 했잖아요. 하며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10초 후 제 얼굴에선 화분 안에 들어있던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흙더미가 입안에 들어가 입 안에선 이상한 맛이 느껴졌고 옷 사이로 스며든 흙이 이제는 바지 안으로 들어가 그 축축한 느낌이 느껴졌을 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하지 말랬더니 드디어 일을 쳤구나. 일을 쳤어. 네 시애미 말은 개무시하고. 엄마 미쳤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화분을 엎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게 생겼니? 얘가 내 말 무시하고 기어코 학원을 차려 널 굶기게 생겼는데! 엄마, 내가 굶긴 왜 굶어요? 왜 그렇게 못 믿어오신 건데요? 여보, 괜찮아? 석환이 너는 얘 편 좀 그만 들어라. 대체 뭘 어쨌길래 기집애 하나한테 옴짝달싹 못하는 거야? 이 여우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감히 내 아들을 쥐락펴락해? 네 서방이 만만해? 내가 만만하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리 위에 화분이 엎어지고 흙더미가 머리 위로 쏟아지고 뽑힌 식물이 애처롭게 바닥을 나뒹굴고 있다는 거, 그 사실만이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드디어 참아왔던 화가 폭발해 버렸어요. 허나 제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벌려 제 할 말을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식물을 손에 쥐더니 그걸 저에게 던지려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너야말로 비켜, 비키라고. 내가 오늘 저 기집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갈 테니까. 아마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거기에 맞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수업을 내일부터 해야 하는데 시퍼런 멍자국이 들어 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연을 끊을 거야. 생신에도 어버이날에도 명절에도 찾아가고 싶지 않아.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 알겠어. 그렇게 알고 있을게. 미안하다, 지영아. 저의 단호한 말투에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기도 이 모든 상황을 앞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그저 죄 지은 얼굴로 수긍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잘못한 건 없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해했어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 야근이라 바쁜 와중에도 저 손 덜 가게 해주려고 저녁도 차려주고요. 그런 남편 덕분에 시간이 지나니 저는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잘못 만났지만 이대로 안 보고 살면 되지. 남편이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당시 학원 개원 초기여서 무척 바쁠 때였어요. 홍보도 홍보였지만 주변에 대형 학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학부모 상담에 학생 관리에 몸이 10개라도 바빴을 때였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다는 걸 알아서 옆에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했고요. 학원 청소해 주시는 분이 일이 생겨 못 오시는 날에는 남편이 대신 학원에 와 청소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와선 뭔가를 쑥덕거리고 있기에 물어보니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할머니가 저희 반 애들 몇 명이냐고 물어보던데요? 뭐라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란 말에 시어머니가 번뜩 생각났고 설마 했어요. 그리고 잠깐 수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마음은 계속 찝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학원 주변을 돌아다닌다니 솔직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허나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신경도 못 쓸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앞서 설명드렸듯 저희 학원 근처에 대형 학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스타 강사를 모집하면서 저희 학원생들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버린 거였죠. 정말 막막했어요. 물론 학원을 차릴 때 이런 일쯤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제 앞으로 불이 떨어지니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이미 이 학원에 투자한 금액도 상당한 데다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었던지라 더더욱 그랬어요. 허나 후회한들 달라지는 건 없기에 외부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자 마음먹고 힘겹게 일을 나가고 있었어요. 허나 모든 일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듯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노력으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원생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더니 결국 1년 후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처음 맛본 실패였어요. 지금까지는 강사로서 살면서 딱히 이렇다 할 실패가 없었지만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던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만 떨구며 집에만 있었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는 게 힘들고 괴로웠던지 함께 우울해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까지 타먹어가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우울과 자괴감의 늪이 깊어지더니 저 혼자 도저히 극복이 안 되다 보니 나중엔 생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 살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아가, 내가 널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깐 나올 수 있겠니? 지금요? 그래. 요즘 네가 많이 힘들다 하길래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왔단다. 이것만 받아가렴.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며 온화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집까지 왔으니 돌려보낼 수 없어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러 가는 동안엔 시어머니라고 나를 위로해주러 오셨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만나자마자 대뜸 제게 물을 퍼부으셨어요. 거기까진 그렇다 쳐요. 그 뒤에 했던 막말들은 아마 제가 죽어 눈을 감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정말 약지어 온 줄 알았냐? 착각도 유분수지. 뭐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 그러기에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해도 안 될 거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제 어쩔 거냐? 너 내 아들 학원 청소까지 시키면서 그리 난리치더니 결국 이 꼴 내려고 한 거야? 니들 이혼해라. 나는 죽어도 내 아들 너랑 살게 못하겠다. 집안 말아먹을 년이랑 사는 거, 그래서 내 아들 고생하는 거 죽어도 못 보겠어. 내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는지 아니? 그중엔 국회의원 딸도 있었어. 우리 아들 총구석 딸 아니라 괜찮은 애랑 결혼해서 살았으면 지금쯤 아마 50평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기센 너 만나서 지금 팔자가 이렇게 대차게 꼬여버렸잖니?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하고 갈라서라. 그러니까 지금 저 이혼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뭐겠니? 하여튼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점쟁이가 네가 재물복이 있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 허락했더니 이 사단이 날 줄은 몰랐다. 500원도 아까운 네 인생, 네 불행 우리 아들한테 더 이상 전염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내가 안사돈까지 찾아가서 니들 이혼시켜야 한다고 말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희 엄마를 찾아갔다고요? 그래. 안사돈은 너 학원 망한지도 모르더라. 쪽팔려서 네 엄마한테 말도 못했나 보지? 그러게 누가 그딴 짓을 하래?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가버리려 했고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를 찾아갔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나 앞에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요. 저는 건드렸어도 엄마는 건드리지 마셨어야죠. 그 벌입니다. 저는 그리 말하고 뛰쳐나오듯 밖으로 나와 정신없이 걷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도 비참하고 모욕적이었지만 그저 그것을 모두 가슴에 품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자 나중에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제 눈물을 보고 놀라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 왜 우는 거야? 여보, 정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찾아갔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행복한 줄만 아는데. 우리 엄마가 어제 나한테 갑자기 사랑한다고 문자했거든. 근데 그게 다 제가 말도 잇지 못하고 꺽꺽대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한참을 남편 품에서 울다 지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올라올 일밖에 안 남았으니 마음이 외려 편해지기도 하나 봐요. 분명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우울해 있었는데 저를 비우는 시어머니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가 봐야겠다는 힘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험한 말을 들은 그날을 계기로 다시 강사의 길로 들어섰고
유튜브로 제 강의 영상들을 올려가며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여러 가지 색을 가진 희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해내서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 지금의 내 처지가 비록 내가 상상하고 원하던 꿈과는 달라졌지만 지금껏 내가 쌓아온 경험치가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그냥 나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앞만 보고 가면 된다는 생각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 역시 그런 고통과 상처는 업고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역시 어쩌면 거쳐야 할 필요한 경험이었고 이미 지나간 과거니 그저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삶의 리듬이고 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제 생업에 충실하며 살다 보니 악몽 속 시어머니의 얼굴도 흐릿해지고 어느새 저도 점점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정확히 3년 후 저는 지금 큰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며칠 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잊고 살던 시어머니에 관련된 소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유명해진 걸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리고 전에 없던 온화한 목소리로 저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제 길을 의심할 만한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 알다시피 다음 달에 내 생일이 있어. 내 친구들도 올 텐데 너도 와서 축하도 해주고 며느리 역할 좀 하지 그러니? 내 친구들이 네가 진짜 내 며느리 맞느냐고 다 궁금해 한단다. 그러니 와서 얼굴 좀 보여주렴.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날 제가 수업이 있어서요.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시간 좀 내주지. 지난번 있었던 일로 네가 뾰루지 난 것 같은데 옛날 일을 뭐 들쑤시고 그러니? 뒤끝 있게 굴지 말고 아무튼 난 그날 네가 오는 걸로 안다. 끊으마.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겨졌고 저는 어이가 없어 그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다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날 선물까지 사들고 가기로 말이죠. 남편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남편에겐 상세히 말하지 않았고 저 혼자만 잠깐 참석해 얼굴을 비추고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슨 식당까지 빌려 성대하게 열린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는 꽃을 사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자마자 가증스럽게도 시어머니의 환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우리 며느리 왔구나. 너네 인터넷에서 얘 얼굴 한 번씩 봤지? 스타 강사야, 스타 강사. 내가 말했잖아. 우리 며느리가 스타 강사라고. 돈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어머, 정말? 야, 미자, 넌 좋겠다, 얘. 아주 복덩이가 글러 들어왔네.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시어머니는 역시나 본인의 목적대로 저를 친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시켜가며 자랑을 했어요. 만면에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며느리랑 사이가 좋다느니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잘한다느니 그런 말씀을 늘어놓으시면서요. 웃기지도 않는 말이었죠. 본인의 체면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제 계획을 위해 한 분 한 분 정성스레 인사를 드렸죠. 근데 때마침 어머님 친구분이 제 손에 들린 백화점 쇼핑백을 보고 호들갑을 떠셨어요. 어머, 얘 며느리가 너 주려고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왔네. 얼른 봐봐라. 명품백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니? 아이고, 지영아,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엄마가 선물은 안 사와도 된댔잖아. 우리 며느리가 이런다니까. 내가 뭘 준비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굳이 굳이 사와서는 이 시애미를 기쁘게 해줘요.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머님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로 준비했어요.
아 그래? 알았다. 알겠어. 명품백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부터 친구분들 시선이 모두 제가 가지고 온 선물로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상자의 리본끈을 끌었고 저도 미소를 유지한 채 상자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선물을 사왔을까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허나 시어머니가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를 포함한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친구분들의 표정이 말도 못하게 변해버렸죠. 분위기는 싸하게 굳어버렸고요. 이게 뭐니? 상자를 잘못 가지고 온 거니? 지영아, 얘. 그런 게 아니라면 왜 500원짜리 동전이 여기에? 뭐긴요. 어머님 선물이죠. 어머님께서 제게 500원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며느리가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런 말씀으로 모욕을 하셨으니 이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그 입이야말로 500원도 안 되는 입이라고요. 뭐 뭐 뭐 뭐야? 너 감히 어떻게 나 시어머니는 충격이 크셨는지 그 길로 풀썩 쓰러져 버리셨고 시어머님 친구들은 다다다 시어머니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거짓말이 탄로난 게 부끄러웠는지 친구들에게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더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저는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빈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거리를 걸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얼마나 상쾌했는지 몰라요. 마음속 얹힌 무언가가 쓱 하고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심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건지 알 것 같았죠.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저는 무척이나 제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연을 끊은 상태고요. 그날 일이 퍽 수치스러웠는지 저에게 연락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사실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시어머니 같은 존재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좀 제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응원하고 있고 저도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길에 꽃길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